처형안의 정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현대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왜 쓰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처형가는 90년대의 그 시대의 생활상이에요. 저는 그때 시집 살기 바빴거든. 제가 4대가 한 집에서 시집을 사는데 뭐 뉴스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제 시의 재료가 되었죠. 신처형가는 90년대의 시대상과 사회상, 유행어의 기록이다. 웬생터즈, 웬 자체, 웬이란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유행어였죠. 웬 여자, 웬 남자, 웬 빵,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한창 유행할 때였어. 그래서 그 웬을 웬생터즈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가라히 내히라고 해. 요게 이제 그 처용가, 향가 중에 처용가에 셔볼 발기달에 밤들이 논에다가 들어자자를 보니 가라히 내혀라. 이걸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그죠? 첫 시집은 그냥 패러디예요. 패러디도 하나의 문학적인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자해학이라는 거죠. 제 첫 시집이. 봄날은 간다 시급 극본 완전히 무대에 올려서 그때 2011년 세계 육상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봄날은 간다 이걸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안 해보고 가면 안 되니까 문인협회 부회장 강정현 선생님이 하모니카 연주도 해주신답니다. 네, 봄날은 간다 하고 청하길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면 축제 분위기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처용 씨가 봄날은 간다 무술을 추고 있어요. 가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용 안에는 너무 외로워서 소리 작게 남편을 기다리다 이제 한수 얼른 거지. 휴화산이라요. 처용 안에 정수 벌써 치는 서답도 가심도 다 죽은 사화산인 줄 아시지에 이 가심 속에는 아직도 용암이 펄펄 끓고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지도 몰라요. 울타리 밖에 꽃만 꽃인가요? 시들긴 했지만 지도 철 따라 피었다지는 꽃이라요. 시상에 벼랑 끝에 꽃이 이뻐 보인다고 지를 꺾으려고 하는 눈 빠진 사람이 딱 하면 꽃은 꽃인가 봐요. 봄비는 쳐져 인발자국 소리 걷지. 벚꽃 꽃잎은 나풀나풀 한숨짐이 떨어지고 있지. 혼자 지셀라 가나이 너무 정확한 산이라해. 봄밤이라해. 안 그래? 이때의 봄밤은 너무 슬픈 거예요.
다음에 혼자 남들이 논이다가 들어사 차리보고 가라히 내 희어라 둘은 내였고 둘은 니게였고 혼디 내가 말한 아상할 어띠하리고 아상할 어띠하리고. 그 다음에 안동 강고등어. 이 안동 강고등어는 사실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안동에는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고등어가 안동에서 유명하네.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포항이나 그 먼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가 소금간을 쳐가지고 리어가에 싣거나 구루마에 싣고 안동까지 가는 동안에 막 철거덕거리면서 치면서 간이 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거라. 그래 그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강고등어 간드는 거 하고 이런 게 제 처지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시집살이 30년 했잖아요. 그 시집에서 제가 치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서 그 비슷한 그걸로 이 안동 강고등어를 시를 썼는데, 자 오늘 이 안동 강고등어를 김순이 낭송가입니다. 낭송가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안동 간고등어. 정숙. 맛이 있다는 것은 간이 잘 들었다는 말이다. 간이 잘 절여졌다는 것은 간제비가 소금을 알맞게 잘 뿌렸다는 말이겠지만, 고향을 떠나 그곳까지 험하고도 먼 길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그 성깔 생속 다 죽이고 저절로 푹 절여져서 그 맛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심히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과 칼바람에다 비린내와 썩은 냄새 풍기는 삶의 현장만한 간제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맞죠. 삶의 현장만한 간제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칭찬도 들어가면서 이걸 즐겁게 받아야 돼. 아 누가 내 욕하던데 하고 막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만큼 자기가 그거 가지고 그걸 밥으로 삼아야 돼. 그죠? 그걸 삼으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돼. 제가 오늘 주제가 별들이 밤내 빛 굴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게요, 이게 들판에서 밤새우는 게 누굽니까? 노숙자들이잖아요. 그죠? 연꽃하고 풀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 이슬, 정숙, 헐벗겨진 몸, 썩은 냄새나는 뻘에 파묻혀 진종일 흐느끼며 오래 서 있어 보니까 하찮은 이슬 방울 안고도 낙결에 못 내어줄 줄 안다. 시린발 견디며 별들이 어둠 속 길내느라 밤새 빛 굴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다른 이들의 눈물 방울 시린발 견디며 별들이 어둠 속 길내느라 밤새 빛 굴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길내느라고 빛을 굴리는 거라. 다른 이들의 눈물 방울 낱결에 못 내어줄 줄 안다. 예, 요 시가 그 이제 제 제목입니다. 밤새 빛 왜 굴리는 길을 내고 있는 거야. 별들이 밤새. 그죠? 그 다음에 달빛. 이 긴 것은 뭡니까? 달빛입니다. 달빛. 달빛의 혀가 길다는 말이죠. 이건 상상력에 시고 이유선 선생님이 원래는 첫 시집이 나오고요. 달빛
정숙.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혀 끝을 깊숙이 밀어넣어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인가? 꽃대궁이 속 타액은 원래 나비의 것인데 다른 꽃을 탐하여 그렇게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 달콤한 순간을 기다리는 달맞이는 밤마다 제 몸을 열어 서로 연민의 깊이를 의미한다. 이제껏 보름달과 꽃의 표정이 좀 수상하다 했더니 그런 부적절한 관계였나? 그 까닭으로 달뜨는 밤이면 많은 이들이 가슴 설레고 늑대 울음을 우는 것이었구나. 내 시의 혓바닥은 여직 생각이 무디고 짧아서 맛을 의미할 줄 모른다. 상처만 주지 내 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외 사람 아득하여라.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낭송을 어떻게 하는가 참 궁금했어요. 이효 선생님 시라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꽃을 탐하여 그렇게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길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 달콤한 순간을 기다리는 달맞이는 밤마다 제 몸을 열어 서로 연민의 깊이를
내 시의 혓바닥은 아직 생각이 무디고 짧았어. 상처만 주지 내 통이 잘 되지 않는 이외 사랑, 이외 사랑, 이외 사랑. 가득하여라. 예, 이유 선생님이 정말 갑자기 이 시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 거 감사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감동을 하는데 사실은 서로가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 달빛과 꽃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근데 시도 시하고 뭐 자연하고 제가 서로 받아줘야지 시가 나오는데 저는 늘 짝사랑이지요. 좋은 시 한 편 쓰려고 잘 안 되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수치라는 시는요. 여러분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지요. 그 만화에 실린 시가 이 수치라는 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작료를 받은 게 이 시예요. 저도 몰랐어. 제가 시야민가 무대 이 시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호영만 선생님이 마침 그 글 쓸 때인가 이 숯가마 부위 있잖아요. 숯가마 거기에 이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초 삼겹살 식당 그 식당마다 이 시 만화가 버려져서 나왔어요. 전국에 체인점이 있었죠. 지금은 망하고 없어졌지만 그런 뜻이 있는 시입니다. 인생 일도 있지만 이런 제가 파핀 현준이가 춤추는 걸 보고 인생이라는 시를 짧은 시를 썼지만 그 다음에 인생 2가 있습니다. 우리 김형범 선생님이 또 이 시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인생 2. 인생 2 정수. 밥을 먹는다. 밥이 나를 먹는다. 밥은 내 아버지를 먹고 또 그를 먹는다. 먹히다 지쳐 뼈만 앙상한 그를 밀치고 이제 내 아들이 먹힌다. 밥술을 놓아야만 비로소 한 마리 나비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 밥은 피 눈물을 부른다. 죽음과 삶을 가르는 길목에 갑질을 위해. 감사합니다. 김영권 선생님. 제가 밥을 먹다가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돈 번다고 고생하고 우리 신랑이 돈 번다고 고생해도 그게 마음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정말 밥이 갑질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여러분 밥 먹으려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사세요? 자, 넘기시고. 이거는 제 호작질입니다. 그냥 제가 무작정 제가 성물을 그린다고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 돌아가신 문인수 선생님이 처용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신나는 예술여행 이거는 시와 반시에서 1년 동안 시극하고 낭송하고 정숙 시극단 하면서 여기 막 같이 오신 분들도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호 요양원 그 다음에 뭐 유치장 군인들 막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제 그림입니다. 배 타고 그냥 기도. 정숙의 춤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저는 시만 쓰지 말고 같이 가지고 놀자 이거죠. 이것도 제 호작질입니다. 이거 연못에 제가 그리다 보니까 연꽃을 자꾸 그리고 막 춤추는 여자를 그리고 이래 한 것은 제가 사실은 가정에 이 풍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사유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삽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 제가 가르칠 때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입맞춤, 숨가 그림 그리다가 쓴 시예요. 이거는. 자, 그 인생 이거는 파핀 현준이 춤 보고 쓰는 시가 이겁니다. 도배장이 세상 살다 보면 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벽을 가리려니까 어째요? 웃음으로 장미 벽지를 발라가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여기 김미선 시인하고 안자숙 시인. 자, 그래서 시는 뭐다? 삶이고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하석 선생님이 그 시집 출판 기념을 하면서 시는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시는 기술, 제작,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필휘지로 술 한잔 먹고 써놓은 시를 그 다음날 날 밝을 때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시라는 거죠. 이 현대시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돌아가신 무린수 선생님. 무린수 선생님이 묘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현대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하석 선생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연에 대한 시를 제가 많이 썼어요. 뿌리에도 땀방울이 있는가. 자, 이 시를 누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권정숙 시인이 읽겠습니다. 권정숙 시인은 수필도 쓰고요. 또 시니어 메일 기자로서 시인들의 시 해설을 한 50편을 해가 이제 책이 나옵니다. 예. 뿌리에도 땀방울이 있는가. 정수. 이제서 눈이 뜨이는지 아침 산책길 벚나무에 옹기종기 앉아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하얀 별들이 꽃이 아니라 세상 뿌리의 땀방울로 보인다. 봄을 꼭 피우기 위해 겨울의 어두운 땅곡 속에서 곡선으로 서로 엉켜 다독이다가 뾰족한 돌멩이를 끌어안거나 직선으로 무작정 바위를 뚫으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불을 지폈을 텐데 결코 나서서 생색내지 않는 걸 보면서 이봄 캄캄한 내 어둠을 뭉쳐 언젠가 자잘한 불꽃이라도 피워 송문선 밑 불 밝혀버리라. 발가락 끝에 힘을 줘본다. 이제껏 뿌리 없는 꽃이라도 피우겠다고 마른 나무 가지에 매달려 허둥거리던 내가 예, 남들이 그 꽃을 볼 때, 위를 볼 때 저는 뿌리를 본 것입니다. 남 보는 거 다 보면 안 되죠. 남들하고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벚꽃이 피는데 막 팝꽃 핀다 뭐 이렇게 보다가 뿌리를 생각했죠. 이 벚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을부터 겨울 그 물을 다 빼잖아요. 자기 몸에. 물을 빼가지고 봄이 되면 막 또 물을 자 올려가지고 이 꽃을 피웁니다. 그죠? 저는 그것을 봤죠. 그럼 우리 인간들의 조상도 우리의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뿌리의 소중함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 그림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연꽃을 자꾸 그리게 됐어요. 연꽃에 배 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벽이요. 아까 도배자기에서는 벽을 없애야 된다 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벽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집을 세우려고 하면 벽이 없이 됩니까? 벽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너무 없으면 안 돼. 그죠? 벽은 또 있어야 돼.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숟가락성. 자, 같이 여러분 숟가락성 정수. 사람의 섬과
섬살 숟가락엔 어느 노가다의 탄식이 남아있는가. 메마른 영혼의 물기 마르지 않게 기꺼이 메아리가 되어주는 범종의 파문처럼 숟가락 달가락거리는 소리 들으면 삶과 죽음, 몸과 몸 사이의 생존을 위해 평생 밥을 실어나는 하느님의 고단한 노동이 보인다. 세상 밥하늘의 무게 달하고 밥하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느 날 밥 먹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없는 푸두름 잡다 흰소의 울음징채를 찾아 요시가 흰소의 울음징채를 찾아는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편지고 푸두름 잡다는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푸두름 잡는 것은 징을 만들 때 징소리가 처음 시다바리가 노새 가지고 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소리가 막 깽깽거리는 소리가 옳게 안 나. 그게 바로 푸두름입니다. 그럼 고수가 그 푸두름을 잡기 위해서 또 두드리고 해서 만든 소리가 뭐냐? 재울음입니다. 제가 그걸 사전에서 찾고 시를 만든 겁니다. 자, 두 분 오늘은 안자숙 시인과 유경화 시인이 올라와서 낭송을 하겠습니다. 안자숙 낭송갑니다. 흰소의 울음징채를 찾아. 정수. 따라 내 몸도 마음도 다 진리라. 한 번 올 때마다 둔탁한 쉰소리지만 그 날개 쪽지엔 잠든 귀신도 재울 수 있는 올림의 흰 그늘이 서려 있단다. 살다 보면 수많은 징체들이 내 가슴 두드릴 것이니 봄눈을 이기려는 매와 매운 향이 낙엽까지 휩쓸어 가려는 녹새바람의 춤이 한파를 못 견디는 설의목에 못 꺾는 울음소리가 이 모든 바람의 징체들이 너를 칠 것이나 그렇다고 자주 울어서는 안 되느니라. 참고 웃다가 정말로 가슴이 미어 터질 때 그럴 때만 울어라. 단지 울고 울어. 내 흐느낌 슬픔의 밑뿌리까지 적시도록 징체의 무게 탓하지 말고 내 떨림의 소리 그늘이 은은히 퍼져나가도록 눈 내리는 이 밤 아버지 그 말씀의 거북징체가 새삼 저를 울리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죠. 예. 이번에는 푸두름 잡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푸두름 잡다. 정수. 따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꽃이 피지 않는다. 봄날이 오지 않는다. 투덜투덜
꽹가리 장구 깨지는 소리 따라다니지 말아라. 한생이 자벌레 키 작아옷도 못 되는데 그렇게 해프게 울거나 웃어 보이면 쓰겠느냐. 노새는 그런 푸드름 잡기 위해 불 속에서 수없이 당금질 당하고 수천 번 두드려 맞는단다. 주변의 쇠와 가죽 소리를 감싸 끌어안고 제 너머 홀로 핀 가시연의 그리움 달래주는 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제 울음은 삶의 고비 몇 고비 넘기면서 하늘 삭히고 달래어 흐르는 물살처럼 부드러운 징체로 두드려야 목으로 내지르는 쇳소리 아닌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허무는 울림 징하게 터져 나오느니 비로소 햇살이 그 소리 비집고 들어 내 둥근 항아리 속 그늘진 도화꽃 몽우리를 햇살로 피워 올릴 수 있는 시의 참다운 징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 시의 참다운 징수로 태어날 수 있으리. 결국 제가 시집 사는 걸 그거를 자꾸 참아라 참고 이것도 예술가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참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또 예술가가 되니까 제가 시집살이도 참아야 되고 또 예술가로서 정말 시 한 편 잘 쓰기 위해서 정말 참아야 된다. 그냥 이거 그 말이잖아요. 그냥 참아라는 말이라.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쓰는 시가 가설무대 연작시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무대가 가설무대잖아요. 그죠? 이거 영원한 게 아니라 그죠? 이 가설무대가 언제 끝나면 나는 죽어야 돼. 그죠? 언제든지 끝나는 그런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인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연작시로 쓰고 있습니다. 수련의 몸속에는 수련과 이 꽃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그냥 한 일주를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 지고 햇빛이 반짝해야 꽃이 핍니다. 그럼 해가 지면 어디에 오물이 있다가 다시 피는 그걸 보고 제가 쓴 거예요. 몸속에는 초침이 들어있다. 아, 속초항의 비밀인데 이거 우리 신랑 돌아가시고 우리 남은 식구들이 속초에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시로 쓴 것입니다. 자목련 꽃그늘 아래서 이건 제 친정의 이야기. 그냥 저는 그냥 삶이에요. 저 친정에 그 자목련 나무가 하나 있거든 담장에. 그걸 보고 쓰는 시예요. 비워도 너무 비웠다. 예. 요 시에 여기에 문희수 선생이 들어있어요. 요 선글라스 쓴 남자가 문희수 선생입니다. 이 시를 이 한외건 선생님이 읽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워도 너무 비웠다. 정수 3월 생기에 푹 젖어들고 싶은 날 경상군 남산면 방곡지에서 바람을 맞았다. 까막새 옛 친정을 지나온 내 물결 고요하였다. 바람이 쏙다리운 뚝뻗을 자궁 속으로 들어왔다. 몇 백년 본 버드나무 나무의 큰 잎술은 닳고 달아 미끄러웠다. 서로 들여다보던 중 아팠어. 나무는 사방 문설주까지 다 썩혀 하늘을 송두리째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거 비워도 너무 비운 거네. 우리는 말없이
두 고요가 만났으니 저 작고 숱한 나뭇잎들까지 파도치는 걸까? 바람의 색안경 속 눈부처가 반짝거렸다. 이 비밀의 닻을 내릴 곳은 어디? 텅 빈 나무는 물 위에 누운 채 나룻배가 되어 바람이 날 적시며 밀고 간다. 바람이 날 적시며 밀고 간다. 이게 이 정석반 회원들 자기들이 이 문희수 선생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참 자주 그 통영 한박도도 가서 배도 같이 타고 문희수 선생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방콕지에 같이 갔을 때 그 왜 옛날에는 이게 속이 비어가 물 위에 이렇게 떠서 나룻배 같은 게 있었잖아. 지금 가면 없어. 그게 부서지고 없어요. 그때 문희수 선생님이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이상한 남자로 여기 표현을 한 거죠. 전을 붙이는 것. 우리가 4대 공제사 지냈잖아요. 그럼 전을 지짐을 뭐 굽노? 오늘 굽다가 생각하니까 지짐 굽으면서 동서들끼리 서로 화합하는 내용이었다. 예, 그런 깨달음이지. 신은 깨달음이에요. 신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으려고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감동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재미라도 있어라. 아예 정말 재밌게 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암 환자입니다. 지금 한 9년 됐나?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 내가 눈을 떴네. 이 눈꺼풀이 눈을 떠야 사는 거라. 제가 그때 깨닫고 썼는 시가 놀라워라. 눈꺼풀은 오늘도 내 생의 하늘을 위로 올리고 허공을 번쩍 들어 세상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구나. 살아있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어깨. 자, 이거 읽으실 분. 우리 권영숙 선생님하고 이형국 선생님이 이 두 분이 같이 지구의 어깨. 이 지구의 어깨는요, 여러분, IMF가 오기 전에 저희들 그 처용 씨가 하던 공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우리 신랑이 누워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딱해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지구의 어깨. 지구의 어깨. 정수. 저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큰 무게에 실려 있었던가. 초갈 별빛 줍느라 잠은 밤새 돌아오지 않는다. 흰 바람벽에 멱살 잡힌 옷걸이 하나, 싸늘하게 눈동자 깜빡이는 19의 달빛을 입어 또 헬스가다. 한쪽 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지구의 어깨. 낮에 왜 보지 못했던 곳일까? 너덜너덜 껍질마저 벗겨진 채 깡통으로 찌그러져 있다. 날마다 허영의 공깃돌 한 주먹씩 쥐었다가 흩어버리는 나의 낚시바늘들. 그 바늘이 물고 있는 그의 시간이, 돈다발이 그 살의 뼈 벗기며 끌고 다녔었지. 한때 내 배꼽 열쇠가 그의 비밀 금고 빗장을 열고 들어가거나 압력 솥에 축 끌어오르다가 뾰족 손톱이 그의 어깨에 피 흐르도록 핥혀대기도 했었지. 그 소리 요란하게만한 남바다 산 같은 파도 헤치며
몇 사람의 밥통 지키느라 짓눌렸을 저 가장의 무너져 내리는 어깨, 소설 몇 권치의 삶을 짊어지고 불면으로 깊어가는 밤을 헤아리며 볕못에 물려 우리 없는 내 허망의 귀털집에 감금당한 저 뼛속까지 구멍난 남자, 이제 살집 두툼한 내 어깨에 찢어진 그의 날개 죽지 뼈대가 기대어야 할 때인가. 저 19의 달빛 옷걸이는 은근히 그것을 내게 강요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힘들 때입니다. 저희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냥 같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말 황당하고 답답해서 제가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막 징치면서 구다는데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제 시가 징소리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이 완전 귀신 나오는 그런 무당 그림이잖아요. 다 원인이 있는 거라. 나도 모르게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돛대. 예, 이것도 맹 IMF 시대. 여러분 옛날에 네가 돛대가 하고 사와본 적 있어요? 내가 돛대다 하고 최고다 이 말이죠. 그 집의 가장, 우리 집 신랑 돛대죠. 예. 김희숙 시인이 읽겠습니다. 돛대 유배시편 정수. 삶의 전쟁터에서 잊혀져 버렸다. 디지털 속도 따라잡지 못해 한 집안 맞이로서 마지막 보루인 양반뼈대 지키기 위해 제 안에 담사은 늙은 소나무 하나, 겨우 3평짜리 안방에서 뼈만 앙상한 채 면적조차 과분하다며 허옇게 이파리 떨어뜨린다. 한때 바람의 길 찾아주는 길잡이로서 노란 성황가루 뿌려대던 시절 말아. 혓바닥에 돌돌 연기 동그라미 호응에 굴리는 저 산에 부러진 돛대의 자존심 어루만지는가. 찢어져 간간히 펄럭이는 무명도체에 남은 생의 뽕잎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다. 허린 술 몇 잔으로 낡은 햇볕과 바람에게 감사 편지 써면서 늦가을 새안도 완성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돛이라는 시를 우리 박남규 선생님이 이 선생님도 저처럼 그 혈액암을 또 수술도 하시고 이식도 받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또 유배시 1 정수. 살얼음 칼바람 몰고 달려드는 밤, 서울역 지하도에 웅크린 사람들. 세상사 뭐든지 꿰매고 깃든 밤 버리지 못해 긴장된 순간들을 보아 시간 조각도 버금질하네. 가슴 속 낡은 생의 미싱바퀴를 돌리고 있네. 침침한 바늘귀에 실겨 지친 손가락마디 호호 감지네. 끝내 바늘귀를 찾지 못하고 헛바퀴만 몇 바퀴 도로로 돌리다가 무연히 들어눕는 사람들. 찬바람
신문지 몇 장 깔고 누워 허공으로 둥둥 지상의 가족을 내려다보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털마늘은 간신히 헛소리하는 제 주인의 꿈을 깨우지만 도르륵 콩콩 코고는 소리가 지하도의 밤을 울리며 지나가네. 속절없이 무너진 가슴 속 세상을 돌리며 길을 묻는 재봉틀 헛바퀴 소리, 그 신음 속 밤의 폐부를 가르는 바람 소리, 부러진 돛대 지키느라 너덜너덜해진 저 돛대 돛 누가 촘촘히 박음질해 이어줄까. 이거는 IMF 때 노숙자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하도에 역에 그 노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실어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시고 좋다. 이거 막 처형 아내가 홧김에 이제 장구제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당극을 할 수 있어요. 장구제가 장구를 치고 이 시를 또 하면서 장구제하고 노는 장면입니다. 오늘 김미화 시인이 한번 또 이 시를 읽어주신답니다. 처형 안에 80일 정수. 서방님! 자갈마당에서 등산하느라 줄줄 땀 흘리실 때 진어 장우쟁기한테 갔디더. 처음에 간지러디듯 쪼더레디디 점점 중중머리에 희머리로 소리하니 장단 맞춤이 몰아침이 하도 기가 막히스예. 지금니가 절로 춤을 덩실덩실 추디다. 얼씨구 좋다. 소리가 절로 나디다. 시화장 좋다. 서방님 치파 장구춤을 추시는 게 더 안 낫겠는겨.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폰업에서 우리 곽도경 시인이 한번. 우폰업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흐르는 물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푹 썩어 높이 되어 깊이 깨달아야 겨우 작은 꽃 한 송이 피울 수 있으리라 번뜩 생각났던 것이다. 4, 5천만 년 전 낙동강 한 줄기가 무릎을 탁 쳤을 것이다. 분명히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 제 속에 섞여서 어느 세월인가 연꽃 한 송이 꽃 피울 꿈을 꾸었던 것이다. 제 조상의 뿌리를 간직하려고 원시의 밑방울은 물이 되고 그 물 다시 빗방울이 되어 떨어져 물결 따라 흘러가기를 거부한 늪은 말없이 흘러가기를 재촉하는 살살맞은 세월에 한 번
오직에 맞서볼 작전을 했던 것이다. 때론 갈마바람 따라 훨훨 세상과 어울리고자 가라앉아 안 슬픈 긴 밤이었지만 세월을 가두고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모아 끈질긴 가시들을 뿌리치고 기어이 뚫어 오바사바 세월들이 썩은 진흙구덩이에서 사랑 없는 가시연꽃 한 송이 피워내고 만 것이다. 제 우프늪은 제가 시집 살다가 시대가 처음으로 전국 시인들이 모여서 우프늪에 가는 날이었어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갔는데 그 우프늪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여자가 치마폭을 쫙 펼쳐놓고 앉았는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지의 여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나보고 참아라 참아라 이야기밖에 안 한 거야. 이 우프늪에서 예, 그렇게 그런 낭송가들이 참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우프늪에서라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시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 아, 여기 김미선 시인 왔죠?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인사하세요. 김미선 시인. 이 시를 제가 왜 불렀냐면 우리 문희수 선생님이 묘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통영 바다 선주의 딸이에요. 택시 안에서 저하고 이제 문희수 선생님하고 서희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그 우리 아버지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우리 아버지 발을 씻겨준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문희수 선생님이 돈 1,000원 주고 나갔어. 그때 벌써 문희수 선생은 시가 생각난 거예요. 그 선생의 유명한 시가 뭐냐? 닻이라는 시예요. 그 아버지의 발이 바로 닻이라는 거죠. 문희수 선생님이 현대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벌써 남이 얘기하면 벌써 자기는 시가 하나 생기니까. 그러다가 이 시인의 어머니가 그 섬에 빨간 지붕에 그 엄마를 놔두고 우리가 떠나오는 그 장면을 저 빨간 곳, 상여집이 곳이잖아. 그죠? 그걸 이제 또 시를 썼고요. 그 문희수 선생이 왜 우리하고 다녔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재미가 있는 거라. 그거 기술 없으면 못해.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문희수 선생님이 한때 그 MBC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교재를 뭐로 합니까? 하니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당신도 시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이론이 뭐냐? 일상어를 사용하지 말 것. 새로운 리듬을 창조해라. 그 다음에 주제의 선택을 자유롭게. 이미지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안 그러면 녹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조각같이 확고하고 눈에 명백한 시를 써라. 모호하게 쓰던 시는 상징주의, 보드레르, 이선복 선생님이나 김수영 선생님이나 모호하고 쓰는 게 유행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모더니스트들이 쓰는 거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써라. 이거거든요. 이런 이론이.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막연하고 보편적인 것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것이라도 나는 새롭게 봐야죠. 남보다 새롭게. 그 다음에 저기서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모토로 하고 있는 시고, 제 시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으면서 서구적인 묘사를 같이 쓰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열심히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